장례식장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청년의 모습을 본 순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설마 아닐 거야.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가. 청년이 트레이를 내리며 손목이 드러나는 순간 그곳에 있던 초승달 모양의 깊은 흉터, 20년 전 손자 민수에게 있던 바로 그 흉터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순애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듯 터져나온다. 이제 곧 사연이 시작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사연 채널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닭 우는 소리가 순애의 잠을 깨웠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늦잠을 자본 적 없는 순애였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스름한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애는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같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아직도 또렷한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순애의 나이 45이었죠. 여보, 오늘도 잘 지켜보고 계시죠?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급작스레 심장마비로 쓰러진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 영호를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텃밭의 배추와 물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농사는 제법 잘 되었습니다. 가을거지도 끝났고 이제는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시기였죠. 순애는 호미로 밭두렁에 잡초를 뽑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호 녀석 교수가 되어서 이제 걱정할 일은 없지만 아들 영호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순애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해서 번 돈으로 아들을 뒷바라지했죠. 대학까지 보내고 대학원까지 마치게 해서 지금은 서울 모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순애에게는 더 없는 자랑거리였습니다. 내 평생 힘들게 살았어도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운 것만으로도 충분해. 순애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농촌에서 홀어머니로 아들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고 경제적으로도 늘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간단히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려 먹는 게 순애의 습관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중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살 영호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순애의 손자 민수였죠. 아기는 동그란 눈을 크게 뜨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마음 한구석에 늘 아픔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 아이입니다. 민수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5살이던 민수가 갑자기 사라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영호는 당시 대학원생이었고 며느리와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여름휴가 때 민수를 할머니 집에 맡겨두고 갔는데 바로 그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내가 더 잘 봤어야 하는 건데. 민수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마을 앞 개울에서 혼자 놀다가 그만 물에 빠진 것 같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며칠 동안 수색했지만 아이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영호 부부는 그 일로 크게 상심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죠. 영호도 그 후로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 힘들었어도 후회는 없다. 아들이 잘 되었다는 게 내 보람이지.
순애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가끔 꿈에서라도 그 아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자 순애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순애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마을 이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멀리 사는 친척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순애 씨, 부산에 계신 당신 고모부 되시는 분이 편찮으시다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이 모레까지니까 가실 수 있으면 가보세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모부라고 하면 어머니의 여동생과 결혼하신 분이었는데 워낙 오래 연락이 끊어져서 안부도 모르고 지냈거든요. 하지만 혈육의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겠어요. 언제부터 장례식인가요? 내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모레 오후에 발인이에요. 부산 시내 큰 장례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순애는 오랜만에 도시 나들이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입던 작업복 대신 깔끔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의 제사 때나 입던 옷이라 좀 낡았지만 그래도 예의는 차려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순애는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먼 길도 별것 아니었는데 이제는 몇 시간 버스를 타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네. 부산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큰 건물에 여러 개의 빈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내판을 보고 고모부의 빈소를 찾아갔죠.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빈소 안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얼굴들이었지만 고모도 보이고 사촌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순애는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고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모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이고, 순애야. 멀리서 고생했구나. 고마워라. 고모의 눈은 눈물로 부서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해로한 남편을 떠나보내는 심정이 어떨지 순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먼저 보낸 경험이 있으니까요. 위로의 말씀을 뭐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모부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조문을 마치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장례식장 직원은 아닌 것 같았는데 상주들을 도와서 조문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정말 성실해 보였습니다. 나이 드신 조문객들에게는 더욱 친절했고 무거운 화환을 옮기거나 의자를 정리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그런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저런 마음씨 가진 이가 드문데. 그런데 청년이 상주 옆에서 인사를 받는 모습을 보던 순애의 심장이 갑자기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청년의 옆모습이 빛에 비치는 순간 무언가가 번개처럼 순애의 뇌리를 스쳤거든요. 저 눈매가. 청년의 눈가 주름과 코 모양 그리고 웃을 때의 표정이 누군가와 닮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청년이 다른 조문객과 대화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볼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청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몸짓, 심지어 말하는 투까지도 20년 전에 실종된 손자 민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민수는 5살 어린아이였고 이 청년은 어른이었지만
얼굴 골격이나 기본적인 분위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법이죠. 순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년을 계속 지켜봤지만 볼수록 더욱 확신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가 없는데 내가 너무 그리워서 착각하는 건 아닐까? 순애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손자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우연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청년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조문객이 의자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자 청년이 다가가서 정중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애는 더욱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런 성품도 우리 민수와 닮았어. 어린 시절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동네 강아지가 다치면 울면서 돌봐주고 할머니가 농사일로 힘들어하면 자기도 도우려고 했던 아이였죠. 지금 보고 있는 청년의 모습과 너무나 겹쳐 보였습니다. 순애는 용기를 내어 청년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사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궁금해하며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떠난 후 순애는 청년이 혼자서 빈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청년만 홀로 남아서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죠. 순애는 천천히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총각, 혼자서 고생이 많네요. 청년은 고개를 들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순애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청년의 눈동자 색깔과 눈매가 어린 시절 민수와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해야죠. 청년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는데 순애에게는 그것마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총각은 어디서 왔나요? 상주분과는 어떤 사이인가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급하게 캐묻다가는 청년이 경계할 수도 있었거든요. 청년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장례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도와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부모님은 뭐 하시고? 고향이 어디예요? 순애의 질문에 청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에 무언가 예감이 스쳤거든요. 혹시 정말 민수가 살아있다면 어떤 경로로든 고아원에 맡겨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아원이라 언제부터 거기서 자랐나요? 기억이 좀 흐릿한데요. 5살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그 이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5살. 바로 민수가 실종됐을 때의 나이였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럼 이름은 뭐라고 하나요? 민철이라고 합니다. 김민철이에요. 민철. 민수와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에서 새로 지어준 이름일 수도 있었죠. 순애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민철 씨,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나요?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기억 같은 건? 민철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시골집 같은 곳이 나와요. 마당이 넓고 개구리가 많이 울던 그런 곳이요.
하지만 꿈인지 기억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순애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자신의 집 마당에는 정말로 개구리가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름이면 밤새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도 어린 시절에 그 소리를 좋아했었죠. 혹시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나요? 민철은 순애를 바라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건가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질문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대화였으니 조심스럽게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살면서 가족이 그립기도 하고 해서요. 총각 같은 착한 청년을 보니까 왠지 친근하게 느껴져서 그래요. 민철은 순애의 말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그때 민철이 무거운 화환을 옮기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셔츠 소매가 올라가면서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순애는 그 순간 숨이 멈출 뻔했습니다. 민철의 왼쪽 손목에는 깊고 긴 흉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독특한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순애는 그 흉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3살 때 부엌 아래 손목을 다쳐서 병원에 갔던 일이 있었거든요. 상처가 깊어서 꿰매야 했는데 완전히 아물고 난 후에도 특이한 모양의 흉터가 남았습니다. 마치 초승달 같은 모양이었죠. 지금 민철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바로 그 모양이었습니다. 위치도 정확히 같고 크기도 비슷했습니다. 저 흉터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민철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 이건 어릴 때 다친 거예요.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순애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굴, 성격, 나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흉터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민철 씨,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정말 기억이 전혀 없나요? 순애라는 할머니에 대한 기억 같은 건. 민철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이름을 꿈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순애 할머니라고 누군가 불렀던 것 같아요. 순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흔한 이름이라 그런 거겠죠.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자신이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손자 민수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철이라는 청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흉터의 모양, 눈매, 그리고 순애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서울에 있는 아들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영호야, 어머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부산 다녀오셨어요? 장례식은 잘 치러졌나요? 응, 잘 다녀왔어. 그런데 영호야,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순애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장례식장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말이야. 순애는 민철과의 만남,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모든 것들을 영호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흉터의 이야기까지 빠뜨리지 않고 말했죠.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가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영호야, 어머니는 정말 확신해. 그 아이가 우리 민수야.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영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영호야, 왜 그래? 어머니 말을 들어봐. 어머니, 민수는 이미 죽은 겁니다. 20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시신도 찾지 못했잖아. 혹시 어디선가 살아있을 수도. 어머니, 영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헛된 희망은 그만 가지세요. 저도 충분히 고통스러웠어요.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순애는 아들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물론 영호도 민수를 잃은 상처가 클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거부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영호야, 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정말로 그 아이가. 어머니는 민수를 너무 그리워하다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얼굴 비슷한 사람이 한둘인가요? 흉터 하나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민수라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영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단순히 외모가 비슷하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가 순애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 꿈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단다. 그것도 우연일 수 있어요. 순애라는 이름이 그렇게 특별한 이름도 아니잖아요. 순애는 아들의 냉정함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만나봐. 직접 보면 알 거야.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영호야, 왜 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라도. 어머니, 영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죽었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내와도 이혼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제 겨우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요. 순애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호도 민수를 잃고 많이 아팠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을 아예 무시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영호야, 어머니 마음도 좀 이해해줘. 20년 동안 그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단다. 그래서 더욱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간절히 바라시다 보니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순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로 자신이 너무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민수라는 확신 말입니다. 영호야, 그래도.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더 이상 그런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 청년도 괜히 피해만 받을 거예요. 영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애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애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민수가 살아있다면, 자신이 포기해버린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민철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부산의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친절한 직원이 민철이 일하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왜 민철이를 찾으시는데요? 그냥 고마운 일이 있어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순애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거든요. 며칠 후 순애는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철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이 반대하더라도 자신의 확신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민철이 일하는 곳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순애는 식당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민철은 순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철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단다.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철은 순애를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많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뭔가 드릴까요? 커피라도. 고마워, 민철아. 그보다 할머니 옆에 앉아줘. 할 말이 있어. 민철은 순애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순애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많이 심각하신데. 민철아, 할머니가 물어보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겠니? 네, 물론이죠.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는 정말로 어린 시절 기억이 전혀 없니? 그게. 민철은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랬는데 가끔씩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떤 꿈? 시골집이 나와요. 마당이 넓고 우물이 있고 그리고 할머니 같은 분이 나오세요. 저를 민수야, 민수야 하고 부르시면서 순애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민수? 그 이름을 민철이 직접 말한 것입니다. 민수라고? 네. 왜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은 민철인데 말이죠.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으며 계속 물어봤습니다. 또 어떤 기억이 나니?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려요. 밤에 개구리가 울면 무서워서 할머니 품에 안겨서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철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개울에서 놀던 기억도 있어요. 물이 차가웠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업어서 나와주셨던 것 같아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실종되기 바로 전날 개울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구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민철아.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니? 민철은 순애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는데 왠지 낯설지 않아요.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말? 네. 그리고 할머니 목소리도 꿈에서 들어본 것 같고. 이상하죠? 처음 만난 분인데. 순애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철아, 아니. 민수야. 네. 할머니는 20년 전에 손자를 잃어버렸단다. 5살 때 개울에서 놀다가 실종됐어. 그 아이 이름이 바로 민수였어.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혹시 할머니는 제가 그 손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 할머니는 확신해. 내가 바로 우리 민수야. 민철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민철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원에서 새로 지어준 이름일 거야. 너를 데려온 사람들이 내 진짜 이름을 모르니까 그랬을 거야. 그럼 제 부모님은? 내 아버지는 영호야. 서울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단다. 어머니는? 순애의 목소리가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없어진 후에 너무 힘들어해서 결국 이혼했어. 민철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믿기지 않아요. 민수야, 할머니를 믿어줘. 내 손목의 흉터, 어린 시절 기억들, 모든 게 일치해.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호가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호가 부산까지 온 줄은 몰랐거든요. 영호야,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가 또 그 청년을 찾아갔다고 해서
급하게 왔어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영호는 민철을 노려봤습니다. 민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저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우리 어머니한테서 당장 떨어지세요. 영호야, 왜 그래? 순애가 소리쳤지만 영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민수는 이미 죽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돈 때문에 접근한 거잖아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걸 보고 재산을 노리고. 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저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정말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제 기억과 많이 겹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장 우리 어머니 앞에서 사라져요. 영호가 소리를 지르자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민철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저씨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정말로 우리 가족이라고 인정해 달라고요? 순애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오열했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하지만 영호와 민철의 대립은 계속됐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상처와 새로운 희망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호와 민철 사이에서 벌어진 충돌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아들은 화를 내며 서울로 돌아갔고 민철은 충격을 받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애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순애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보관해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민수가 실종됐을 때의 경찰 기록과 아이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어디 있을까?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을 뒤적거렸습니다. 당시 경찰서에서 받은 실종 신고서, 수색 기록, 그리고 민수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민수의 마지막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5살 민수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얼굴 윤곽과 눈매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닮았어. 민철과 어린 민수의 얼굴을 비교해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똑같았거든요. 그 다음 순애는 민수가 다쳤을 때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찾았습니다. 손목 상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죠. 왼쪽 손목 길이 4cm, 깊이 0.8cm의 열상.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됨. 기록을 읽어보니 민철의 흉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위치도 같고 모양도 같았죠. 순애는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민수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때 작은 곰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었죠. 이것도 가져가 봐야겠어. 곰인형을 보면 민철이 뭔가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갔죠. 민철이 일하는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오후에 민철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민철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가워했습니다. 민철아, 할머니가 가져온 게 있어. 한번 봐줄래? 순애는 민철을 조용한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민수야. 민철은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해요. 이 아이가 저랑 정말 많이 닮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
같은 사람이니까. 순애는 곰인형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작은 곰인형이었죠. 그리고 이건 민수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야. 민철이 곰인형을 보는 순간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뭔가 강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이 인형,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정말 꿈에서 이 곰인형을 안고 자던 기억이 있어요. 이상하게 정확히 기억나네요. 순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철이 인형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민철아, 아니, 민수야. 이제 믿어주겠니? 내가 할머니의 손자라는 걸. 민철은 한동안 곰인형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편안했어요. 그렇지?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하지만 제 아버지, 영우 교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순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영우놈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 내가 없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저 때문에 이혼도 하셨다고 하셨죠? 그래. 그래서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야.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민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제가 정말 그 민수가 맞는지. 순애는 잠깐 생각하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보자.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거야. 혈액 검사요? 그래. DNA 검사라는 걸 하면 정확히 알 수 있어.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인지 말이야.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검사 결과가 나오면 영호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민수야, 내가 받아들이든 아니든 할머니는 이미 마음속으로 너를 내 손자로 인정했어. 민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진짜 제 할머니였으면 좋겠어요. 평생 가족이 없어서 외로웠거든요. 순애는 민철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손자를 품에 안는 기분이었죠.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수야.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순애는 영호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검사 결과가 나와도 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순애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정말 민수이기를, 그리고 영호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말이죠. 민철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약 가족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 후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서 온 봉투를 받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민철도 긴장한 표정으로 순애 옆에 서 있었죠.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가 확신하니까. 하지만 순애도 마음 한편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영호가 병원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순애가 연락했을 때는 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마음을 바꾼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영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민철을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히 차갑기만 했죠. 영호야, 왔구나.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자고 하셨잖아요. 어머니의 오해를 확실히 풀어드리려고 왔어요. 민철은 영호의 냉정한 태도에 위축되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호는 대답하지 않고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어서 열어보세요, 어머니.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서류를 펼쳐보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철아, 내가 읽어봐. 민철이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 검사 대상자 김민철, 비교 대상자 박순애. 결론 부분만 읽어. 영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도 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철은 서류 맨 아래를 찾아 읽었습니다. 친족관계 확률 99.9%. 할머니와 손자 관계가 맞습니다. 순간 병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고 민철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영호야.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믿어주겠지? 이 아이가 정말 우리 민수라는 걸. 하지만 영호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해 봅시다. 영호야, 99.9%라고 했잖아. 0.1%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순애는 아들의 완고함에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게 그렇게 싫어?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미 민수를 잃고 모든 걸 정리했어요. 새 삶을 시작했다고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을 뿐이에요. 가족? 영우가 비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디서 뭐라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해요? 영호야, 그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 순애가 소리쳤지만 영호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설사 혈연관계라고 해도 제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어요. 그때 민철이 영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손 떼요. 저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도 부모님을 그리워했어요. 밤마다 꿈에서 가족을 찾아 헤맸다고요. 그런데 이제 찾았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세요? 영우가 돌아서서 민철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뭘 어쩌라고 해요? 20년 전에 그 아이로 돌아가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를 아들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필요해요. 할머니도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해요.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영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민철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죠. 저는 영호야. 순애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봐. 얼마나 간절해 하는지. 너도 한때는 저렇게 착한 아이였잖아. 영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영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호가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호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바쁘다고 어머니한테만 맡겨놓고 만약 제가 함께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민철이 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영호가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조금씩 차가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민수가 맞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순애가 끼어들었습니다. 영호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철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목을 봤습니다.
그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말이죠. 이 흉터, 정말 그때 그 흉터네.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민철의 흉터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민수야. 영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민철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들은 순간이었거든요. 아버지. 민철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들에게 집중되었지만 세 사람은 그런 것도 잊은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민철이 순애에게 다가가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호는 어린 시절 민수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며 더욱 감동했습니다. 민수는 어렸을 때도 할머니가 우시면 이렇게 위로해줬어. 정말요? 그래. 내가 할머니를 얼마나 따랐는지 몰라. 영호는 이제서야 웃음을 지었습니다. 차가웠던 표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나타났죠.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와서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민수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좋으셨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곤 했거든요. 민철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악몽? 물에 빠지는 꿈이요.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꿈도 많이 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가족을 찾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순애가 민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민철은 오히려 순애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산까지 오게 됐니? 영호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혼자 살면서 여러 일을 했어요. 부산에 온 건 작년부터인데 장례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혼자서 고생이 많았겠구나. 영호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민철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더 큰 것 같았죠. 민수야. 순애가 민철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있다. 혼자가 아니야. 네, 할머니. 아버지도 있고. 영호가 덧붙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의 사랑을 드디어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좋은 아들이 되고 싶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길었던 이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부산에서 계속 살 거야? 영우가 물어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럼 서울로 와서 같이 살자. 영우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늦었지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와줄게. 순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어. 우리 민수 혼자 내버려 두면 할머니가 걱정돼서 어떻게 살겠니? 민철은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어디든 좋아요. 며칠 후 민철은 부산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순애의 시골집을 방문했습니다. 20년 만에 민수가 할머니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마당에 들어서자 민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 정말 익숙해요. 그럼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곳이니까. 순애는 민철을 집 안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민철은 모든 것이 낯설지 않다며 신기해했죠. 저기 우물에서 세수도 하고 텃밭에서 호박도 따먹고 기억나니? 네, 점점 더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녁 때가 되어서 순애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20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거든요. 민수야, 할머니 손맛이 어떠니? 정말 맛있어요. 왠지 어렸을 때 먹던 맛 같아요. 영호도 오랜만에 어머니의 음식을 먹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혼자 계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고생이야? 민수가 돌아왔는데 순애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하자 민철이 말했습니다. 이 소리, 꿈에서 들었던 그 소리예요. 그래, 우리 민수가 좋아하던 소리야.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민수가 돌아왔어요. 민철이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영호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자주 내려올게요. 가족이니까.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잃어버린 피부치를 되찾았구나. 내 삶이 이제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아. 그렇게 밤이 깊어갈 때까지 세 사람은 함께 앉아서 지난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길었던 이별은 끝났고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열린 것입니다. 개구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밤, 순애는 마음속 깊이 감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기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